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벌써 다 갔네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의 부동산 분위기 좀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 자, 일단 용산이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용산에 약발이 떨어지나 매물이 적체되고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매물 적체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프 보면 얼추 나옵니다. 보면 9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치솟았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10월 들어서 훅 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9.21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유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 부분을 확 조이면서 그 영향이 나타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자체가 시장에도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9월달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 8월 초순 이후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승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인기지역, 서울 동남권이라고 되어 있는 강남, 서초, 잠실, 강동, 강서송, 강동까지 이 4개구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튀어오를 때에는 인기지역이 훨씬 가파르게 튀어오른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0.66%나 올랐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텀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서울의 평균이었던 수치보다 더 높게 올랐고요.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가격 빠진 폭까지 내려간 걸 보면 평균치보다 더 낮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죠.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또 그만큼 내려갔다.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 같은 경우도 8월 이후부터 쭉 올랐다가 이제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좀 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특히 신기한 움직임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방의 움직임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이 있었나 없었나 계속 마이너스 때에 머물고 있다가 9월 들어서부터 대책이 끝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서울은 또는 전국 평균은 내려가는데 지방은 올라가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서 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몇 개의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부천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를 다른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호가가 뛰고 매물이 실종돼서 규제가 비켜간 부천의 주택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9.13 부동산 대책 직후에 강남 아줌마 부대가 부천시 상동과 중동 일대의 주택시장을 한번 훑으면서 알짜 매물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분양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 오를 것 같지 않았던 기존 주택도 호가가 무섭게 뛰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인 상황입니다. 이 말 그대로 강남 아줌마 부대, 정확하게 강남 아줌마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매수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매물들을 싹 걷어갔다는 얘기죠.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기에도 소외되면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았던 지역인데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이제 계속 안 오르던 지역들이 매수세들이 들어가면서 안 올랐던 애들을 물건을 사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기사화 나면 또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생기겠지요. 자,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 눈에 띄는 것이 보이는 데가 바로 부천인데, 보면, 자, 부천 아파트 값은 0.7% 올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과천, 성남, 분당, 이런 지역들이 원래는 이제 수도권에서 상승률이 되게 올해 높았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갑자기 부천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광명도 되게 튀어올랐었지만. 자, 그래서 사례를 놓고 보면 부천 원미구 상동 라일락대우 유림 아파트 전용 84 30평형대는 이달 초 4억 6천에 거래됐는데 원래 9.13 대책 전까지만 하더라도 4억 3, 4천 하던 데들인데 한
대략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오른 거죠. 10%까지는 아니라도 한 7, 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그렇게 4억 4천까지 거래되고 나서 호가는 5억 2천까지 거의 뭐 한 8천만 원 이상 더 달라고 지금 호가는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들이 쭉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구나 하니까 매도인들이 물건을 들여 넣으면서 나오는 매물은 굉장히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곧 공급할 신규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규 분양 물량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천 얘기인데요. 부천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얘기도 올라옵니다. 갭 투자자가 몰린 대전 아파트 값이 깜짝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상승률 0.44%로 전국 1위, 일주일 만에 올해 올라간 부분의 절반 정도가 올랐다. 근데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봤던 부천이나 용인 기흥구, 그 다음에 용인 수지 같은 데도 또 올해 가격들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일단 9.13 대책 이후에 8월 이후에 10월 8일부터 10월달 이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가격들이 튀기 시작했는데 대전은 0.43, 부천은 0.36, 그래서 서울 0.05, 전국 0.02보다 한참 높은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천 용인도 갭 투자자가 기승이다. 5천만 원 미만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명 집값이 비싸지니까 광명이 8월 달에 엄청 올랐죠. 8, 9월 달에. 광명 집값이 비싸니까 넘어온 실거주자도 있고 실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를 보고 부천 쪽으로 찾아오는 투자자도 있다. 그래서 금액들이 상승하면서 갭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용인 기흥도 교통망 호재 등에 힘입어서 상승했다 라고 하는데요. 한편 서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잠잠하다. 서울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번 주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자 흐름들 또는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풍선 효과처럼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광명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천으로 넘어왔다. 좀 가격 낮춰서 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차별화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이었던 곳들이 차를 두고서 가격이 쫓아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1+1 재건축 2주비 대출길 열린다라는 제목인데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이제 두 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되기 전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재개발하고 나서 또는 재건축에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두 채에 공급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세법에서는 이걸 두 채로 보거든요. 두 채가 늘어난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주권 두 개로 바뀐 걸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택 두 개다라고 해서 좀 사실 이해는 안 가지만 대출 규제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주비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 지급이 안 되면 이주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럼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주를 못 하면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보면 9.13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입주권 분양권이 새롭게 주택 보유로 간주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개인 집단 대출이 막혔으나 1+1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두 개로 쪼개진 격이라서 유권 해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요거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의제기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받아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1+1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예외를 허용하도록 유권 해석을 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례만 논의하면 안 되고 좀 이주비에 관련된 사례들은 다각도로
현재 이 이주비 지급이 안 돼서 이주를 못하는 소유자들 상황들 고려해서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규제들은 계속 나오고 이 규제에 따라서 답답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금융위에도 물어보고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에도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질의를 해서 최근에 회신을 받아봤지만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일하지 말기로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제 제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서면으로 말고 직접 국토부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해당 법령을 쭉 한번 읽어봐 주더니 이렇게 법령은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해서 민원을 다시 넣었다라고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이 어렵습니다. 뭐 되게 맨날 시달리고 힘드시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법을 만들고 해석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 좀 결국 이 피해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주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국토부에서 입법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납득할 수 있게끔 시장에다가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건 조금 되게 불만이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님, 김태섭 연구원님께서 이제 이 하나의 연구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서울 집은 많아지는데 정작 살고픈 아파트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지난 2013년부터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량은 많다,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연구 자료에서 말씀하신 내용 이겁니다. 서울에 연 5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아니죠. 새 주택들이 공급되는데 대부분 이 공급 물량 중에 다수는 다세대 및 빌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비중은 2015년 이후에 30%대로 내려앉아서 나머지 공급 물량들은 뭐냐면 60% 이상 2015년 이후부터는 60% 이상이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들이 공급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지금 집값이 불안한 게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주택들 이런 게 지금 불안한 거지. 기존에 그런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이 가격이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 5천 가구에 달했는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6만 4천 가구였다. 근데 언뜻 보면 주택 공급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절대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족한 형태의 주택, 양지대 주택들, 아파트들 쪽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그 아파트들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는 줄고 비아파트만 늘어나니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아져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정비 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들 해제하고 재건축 물량들 또는 재개발 물량들이 제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 아파트들 공급이 줄어드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게 새 정부 또는 서울시,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의 방식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도시 내의 주택 공급 방식이 이거였잖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업이 덜 가던 재개발 구역들은 주민의 요청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문을 해서 해제하겠다는 데들은 해제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재개발 구역들 지정들은 더 많이 하지 않았으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갈 때들은 뭐 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시든 아니면 정부든 되게 못 가게끔 하려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하면서 바지끄댕이 끌어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붙들어 매면서 실제로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빌라 다세대 주택들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을 촉진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유도해왔던 건 사실이죠. 2012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석 박사님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했느냐.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서울의 집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3기 신도시를 경기도에 만들기보다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시를 연계해서 거대 광역 통합 신도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그 위례 신도시 느낌이네요.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 경기 하남, 경기 성남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성남 과천, 서초, 강남 이런 데들 묶여 있는 거대 광역 통합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하자. 그게 이제 서울시 안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로 제시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주택 공급의 원천인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 재생은 현재 집값 잡기에 올스톱되어 있는데, 이런 큰 흐름에 몰리면 안 되고 오히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해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은 좋아요가 절반, 화나요가 절반 정도 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요새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는 거는 이제 개정되고 나서 이후에 임대차가 처음 최초 임대차 체결되는 부분도 적용될 거다. 그 내용 말씀드렸었고, 대신 이제 임대 기간 만료 전에 가게를 팔고 양도하고 넘어가게 되는 임차인들, 이제 권리구제 이거 관련해서 기간이 기존에 3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6개월로 늘어날 거다. 이제 그 부분, 그거는 소급해서 적용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제 판결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넘긴다면 권리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에 A씨 어머니가 B씨 소유 건물 임차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딸 명의로 2014년에 바꿨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7년 8월까지로 계약이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간 적용이 되는데 2017년 8월이 5년의 마지막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기간을 남겨놓고 A씨가 2017년 2월에 가게를 인수를 원하는 C씨한테 권리금 7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B씨, 그러니까 건물주죠. 건물주가 아니다, 나는 여기 건물 리모델링해서 딴 거 할 거니까 C랑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계약을 안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간이 2월 달이면 8월 사이에서 6개월 정도 전이니까, 사실 그러면 이 3개월 이내에 거절할 수 없다, 그런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으니까 좀 적용이 배제가 됐다고 보여지나요? 근데 아무튼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임대인한테 냈는데, 이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리금 그때 7천만 원 내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받고 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거절해서 내가 그 돈 받았으니 못 받았고, 네가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거다, 임대인 당신이. 그래서 소송을 한 거죠.
자,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핵심입니다.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또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기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고요. 지금 이 법률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임대차 기간이 5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네가 이렇게 임대인 당신이 계약을 안 해줌으로써 임차인한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봤고요. 자, 이 판례는 이제 울산 지법의 판례고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이제 1심 판례이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다른 판결이 나온 데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6,500만 원 달라고 주라고 이 권리금 자기가 손해본 6,500만 원 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지급한 건 2,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왜 2,600만 원인지 이렇게 가격이 감액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기사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이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했던 것처럼 만료가 다 되어가니까 버티다가 안 주고 뭐 내가 명도하고 나서 새로 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이제 이 판례 사례를 들이밀면서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비빌 만한 언덕이 판례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